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4년 3월에 설립돼서 1978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유가공 제품 및 카페 믹스, 음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유가공 전문 업체로서 총 5곳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사업 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우유류, 분유류, 기타로 분류됩니다. 전국의 도 및 특별시, 광역시에 11개 영업사업장을 보유하면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전국 1,100여 개 대리점을 통해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유사업 부문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보존기간이 짧은 특성을 지니며 원유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고 분유류는 생산 공정을 위한 설비 투자, 제조사의 인지도 등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나 최근 해외 브랜드 수입업체의 증가로 분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우유류 49.9%, 분유류 20.4%, 기타 29.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9,560억 원, 영업손실 778억 원, 당기순손실 5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유업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했는데 먼저 9월 22일자부터 보도록 하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목입니다. 남양유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매매계약 관련 주식 양도 소송의 패소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2021년 5월 27일에 체결된 남양유업과 최대주주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한은코 19 유한회사는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에 대해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은 상기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고인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이에 바로 어제였죠. 회사는 항소장을 좀 제출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남양유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 양도 소송의 항소입니다. 1심에서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빨리 이행하라 라고 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억울하다라고 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다는 뜻이죠. 주요 내용 보도록 하죠. 2021년 5월 27일에 체결된 남양유업과 최대주주 홍원식의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2022년 9월 22일 채무자 홍원식의 2인은 상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었다. 상기권에 대해서 홍원식의 2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한엔코를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홍 회장이 한엔코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데요. 왜 이렇게 번복하게 된 건가요? 네, 스토리가 좀 있었죠. 지난해 4월이었죠. 코로나19 이 효과에 코로나19의 이 불가리스, 유제품이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감소한다. 자, 이 기사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 불가리스가 시중에 없어. 품절 사태가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허위였죠. 이 연구 결과가 조작됐고 너무 과대 포장하고 과대 인용된 수치였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주가가 당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2021년도 4월이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 요 구간이 바로 뭐였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소시켰다라고 밝혀지면서 당시 요 구간이죠. 30만 원대 있던 주가가 49만 원, 거의 뭐 50만 원에 육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뭐냐, 난리가 났었어요. 남양유업이. 그래서 1차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매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자 결국에 남양유업의 창업주죠. 지금 홍원식 회장이
지금 우리 회사의 점진적인 어떤 이 체계를 모두 다 내려놓겠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 주식을 모두 다 매각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기대감을 또 수반했습니다. 이 경영권 변경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수반되면서 다시금 주가 좀 급등했었죠. 자, 그래서 최고가 80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81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끊임없는 소송 공방, 이 매각을 모두 번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번복에 대해서 한행코시코 유한공사가 법원에 이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했고요. 이게 9월 22일에 홍은식 회장이 패소하게 됐는데 다시금 10월 초에 항소를 하게 됐다라고 밝혀진 스토리입니다. 이게 참 사과를 했는데도 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했다가도 또다시 번복을 하게 된 거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의 액션을 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계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면적인 사항들이 좀 있었는가. 매각을 결정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걸 번복한 건가. 이렇게도 판단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매각사항 안에서 한행코, 이 사모펀드사와의 어떤 이 조율 관점에서 최종 조율이 좀 되지 않은 항목들이 좀 있었죠. 지금 이 홍 회장 측에서는 지금 이 백미당 등의 분할, 지금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전문 이 프랜차이즈죠. 네. 지금 뭐 커피도 팔고 있고 유기농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는 가게인데 스토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매각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백미당 매각과 분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첨예하게 좀 대립을 했었다. 자, 이게 매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철회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됐었던 대목. 이후에 이 소송과는 이 둘째치고 이 대유 위니아와 이 새롭게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의 가처분이 좀 인용되자마자 바로 대유 위니아는 이 양수도 계약을 모두 전격적으로 좀 철회하면서 지금 홍 회장과 한행코 간의 사실상 이 합의냐 아니면 최종 이 판결 결과에 따른 양수도 계약의 이행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잡음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미당에 대해서도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둘러싸여 있고요. 또 홍 회장 측에서는 김 회장이 홍 회장과 한행코를 쌍방으로 대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이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항에서 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하에서는 한행코드 법률 대리인을 김앤장을 선임했다. 홍은식 회장도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이 김앤장 측에서 쌍방 대리를 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매각 진행에 어떤 이 권리가 좀 침해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도 이건 좀 보기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이게 쌍방 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 지금 이 법률적으로는 이 양쪽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은 하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게 동의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알려진 사실이 없기에 이를 짐작을 통해서는 일단 쌍방 대리에 대해서 김앤장 측의 어떤 이 주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뭐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좀 더 유불리를 좀 다퉈질 전망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복수 대리에 관련된 이 쌍방 대리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 침해 이슈가 있었는가? 자, 이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홍은식 회장이 좀 얄미울 거예요. 네. 회사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이 대리점 갑질 행태가 있었죠. 논란을 좀 지속했었고 남양유업의 창업주 일가의 뭐 외손녀가 뭐 마약 사건에도 뭐 휘말리면서 뭐 이슈를 좀 낳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불가리스의 이 코로나19의 효능 이 부분이 사실상 이 남양유업의 신뢰감을 상실시키는 어떤 큰 원인으로 좀 작용했는데 결국 매각하기로 했으면 매각을 좀 잘 이행을 했어야 된다. 다만 이 안에서의 어떤 최종 어떤 이 주고받은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한쪽은 뭐 틀린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양유업의 경영권 이전이
최대 모멘텀이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여태까지 실적도 조금 부진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항소를 제기를 함으로써 법정 공방이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한앤코의 승소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법정 공방 중에 남양유업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 9월 22일 날 판결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한앤코의 판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금 추세적으로는 상단에 또 이끌게 됐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기대감이 또 부각됐지만 다시금 하락하게 된 이유 항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남양유업의 이 실적들을 보면 지금 1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해서 분기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양유업은 사모펀드로서의 어떤 경영권 이전 이후에 이 내실화를 통해서 영업이익 달성이 좀 시급해 보이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합니다. 지금 시장의 신뢰가 남양유업이 과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유제품 관련 이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3위까지 좀 떨어져 내려왔죠. 자, 이 부분은 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남양유업의 이 오너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 자, 이 여건 하에서 리스크들이 모두 다 제거가 된다면 사모펀드 중심 체제 하에서 회사가 제대로 영업이익을 수반하는 회사로 탈바꿈한다면 남양유업은 현재 가치보다는 훨씬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의 발행 주식 총수는 지금 72만 주예요. 72만 주에 불과하고요. 시가총액은 2,700억인데 저는 제가 예상되는 이 스토리 안에서는 남양유업이 저는 이 사모펀드로 최종 인수가 이관 확정이 좀 될 경우에 지금 주식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액면 분할이라든가 무상증자 시행을 통해서 회사의 적정 주식을 좀 재고시킬 필요가 좀 있고요. 지금 거래원이 37만 9,500원, 거래대금 상당히 고가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주가치 안정 제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은 저도 지속해서 좀 주시했던 종목입니다. 관건은 오너리스크의 회복, 오너리스크의 이 탈피인데 지금 사모펀드의 최종 인수가 가셔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심과 전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꽤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종적인 어떤 합의 도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큼 남양유업 최대 주주 변경이 관건이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리스크들은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너 리스크가 모두 사라지는 것, 최대 주주 변경을 빨리 이루는 것, 이 부분인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 35만원에서 38만원, 35만원에서 38만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심 승소를 했던 만큼 2심에서도 이 소송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유업은 1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판결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항소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흐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너 리스크 해소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이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요, 35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면 사모펀드의 운영 하에 제대로 영업이익을 수반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남양유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6월에 설립돼서 200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영화 및 영상물의 배급, 콘텐츠 판권 유통, 투자 유치 및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등의 종합 콘텐츠 미디어 사업입니다.
미디어 플렉스로 설립돼서 메가박스 시네플렉스로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과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7년 7월에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현재는 영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중국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브랜드와 사명을 통일해서 쇼박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20년 이태원 클라스를 방영해서 드라마 제작사 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사업 조직은 콘텐츠 제작본부와 콘텐츠 운영본부, 경영지원본부, 해외 사업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출 유형은 수출 부문 37.4%, 국내 62.5%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09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이익 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영화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쇼박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주요 경영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철회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정사항 빼고요. 자,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과 관련해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회사는 금일 이사회를 통해서 해당 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내용은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철회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 마음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전체 1,316억 원의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납입 대상자의 납입기일 내 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요구에 대해서 이 마음스튜디오가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금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본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1,316억 원을 마음스튜디오로부터 이 투자 유치를 받기로 했어요. 자, 이를 조건부로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도 완료가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효력은 이 대금이 납입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의 어떤 조건부 이 결의 사항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사유를 보면 지금 납입 대상자인 마음스튜디오가 납입 기일 내에 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행 여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증자대금 납입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좀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스튜디오 측에서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 증자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면 10월 4일자 공시도 당연히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라서 모두 다 블링크 처리가 좀 됐고요.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좀 보도록 하죠. 10월 4일자 내용 좀 보도록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8월 30날 회사 임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죠.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에 대한 이 안건은 모두 다 승인 가결이 됐지만 정정후 사항이죠. 조건부 결의사항이었다. 조건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을 전제로 해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 어찌되었던 마음스튜디오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기 주주총회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사항 이외에 뭐 사회에서 관련된 사항들도 다 정정 처리된 공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박스가 마음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물론 마음스튜디오에서 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쇼박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 건가요? 당연히 공시 번복 사유에 해당됩니다. 네.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어요. 1,317억 원 규모의 마음스튜디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우롱을 당한 것이죠. 네. 이거는 회사가 우리 억울합니다. 납입하지 않는데 우리 보러 뭐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공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만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납입 대상자의 의지를 보다 면밀하게 체크했어야 된다. 정말 보다 면밀하게 체크하고 이 납입 대상자가 납입할 수 있는지 어떤 의사 부분, 자금 여력은 있는지 디테일하게 좀 확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어떤 상하에서는 증자대금을 단순하게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어떤 상호 절충 관계에 어떤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 쇼박스 측에서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거나 아니면 마음 스튜디오 측에서 좀 더 무리한 요구가 있었거나 어떤 합의 하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이 모두 다 철회가 된 것인데 저는 이걸 유상증자를 불러놓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유상증자를 불러놓기 전에 확실하게 약정, 바인딩을 해놓고 이에 대해서 납입하지 않으면 무슨 페널티가 있다. 쇼박스 입장에서 다 이행을 했어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해서 2, 3일 감사의 선임이 있었고요. 정상적인 이행을 쇼박스는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납입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태다. 공시 번복 사유는 맞는데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쇼박스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유상증자의 철회가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충분히 이행은 잘 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러한 상태,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이전, 주주총회를 결정하기 이전에 확실한 계약 문건으로서의 어떤 효력들을 잘 정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불성실 공시법인은 어떤 심의 요건에는 해당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쇼박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공시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공시를 내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 투자로 쇼박스의 외형 가치가 상당히 확장될 수도 있었는데 쇼박스로서는 참 아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손꼽히는 배급사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LG가 장손이었죠. LS그룹의 장손입니다. LS그룹의 장손인 구분홍 대표가 이끄는 이 마음캐피탈과의 어떤 협업. 그래서 미국 내 대규모 이 미국 자금이었죠. 미국 캐피탈의 이 자금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콘텐츠 역량을 확장하고 보다 이 회사의 외형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될 수 있었던 딜이다라고 좀 시장의 평가가 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쇼박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실된 셈인데 저는 외형 가치의 어떤 관점에서는 쇼박스의 어떤 이 타격은 좀 미미하지 않나. 어찌됐든 자금을 잘 받아서 외형 확장의 기회를 삼은 것은 맞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쇼박스의 큰 악재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모멘텀에 대한 확장은 일단 중단은 좀 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쇼박스는 이를 차지하더라도 리오프닝 최대 수혜 관점인 영화 산업의 어떤 수익성 회복. 2분기는 예상보다 실적 회복이 좀 더디었습니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영업손실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손실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시장이 좀 반영이 됐지만 3분기 기점에서는 오히려 영업손익에 관련된 이슈가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수반된다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은데 일단 반기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반기보고서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억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11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지난해 2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29억 원의 손실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기상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기 순손실은 16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2분기 기조보다 3분기의 회복세가 좀 더 빠르다. 이 관점들이 작용된다면 턴어라운드가 가시하는 시점에서는 쇼박스의 상승 작용으로 되지 않겠나 전망을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공시를 하나 보도록 하죠. 8월 19일자 공시를 보면 회사는 OTT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인데 넷플릭스와의 OTT 서비스 관련된 콘텐츠의 제작 계약을 좀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드라마입니다. 살인자 난감 시즌 1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아직 이에 대한 어떤 작품명은 유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겠다. 추가적인 어떤 수주 부분이 2025년 8월까지 공급하는 기간까지 해서
올해 8월부터 4, 4분기에도 일부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적 성장, 영화 산업의 빠른 회복 부분은 쇼박스의 3분기 또는 4,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수반한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투자가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외형 가치가 확장이 되기는 했겠지만 투자가 철회됐다고 해서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잠깐 보기 전에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오늘도 봐야 되는 2번과 4번 중에 오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영화 매출 부분이 전체 매출 포지션을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매출 포지션 비율을 본다면 2019년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데이터는 없는데 2020년도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됐던 시점의 전체 포지션은 78%, 2021년도는 99.1%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98%예요. 콘텐츠 계약의 제작 매출이 지금 1%대로 매출 포지션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3분기에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2분기 실적은 이 반응 효과가 좀 미비했죠. 4월 셋째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영화 관람이 이루어졌다. 그럼 5월 달과 6월 두 달간의 실적 산입 효과보다는 7, 8, 9, 7월부터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3분기 실적이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 시점에는 상당히 영화 매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약적인 매출 규모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전 이에 대한 어떤 손익 개선 효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3분기 턴 어라운드의 어떤 발표가 좀 있다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한창 2020년도에 주가의 기존 주가를 보면 지금은 이게 리오프닝 관점에서 회복이 됐나라고 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구간까지 주가가 너무 급락을 했어요. 지금 마음 스튜디오와의 어떤 이 양수도 계약이 양수도가 아니죠.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철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악재로 좀 인식됐다기보다는 시장 영향이 작용 효과는 좀 있었다. 오히려 3분기 턴 어라운드를 기점으로 하면 주가 탄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 자,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쇼박스의 경우에는 컨텐츠 역량의 관점보다는 영업이익의 달성에 따른 어떤 턴 어라운드 시점부터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수혜 관점. 자,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렇게 봤습니다. 3,000, 여기죠. 3,400원, 3,400원에서 3,600원, 3,400원에서 3,6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1월 15일까지 발표 예정인 3분기 실적 보고서의 턴 어라운드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 점을 참고하십시오. 네, 4월 말부터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에는 아직 실적이 5월과 6월에 해당되는 부분만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3분기 실적이 더 향상이 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손익 개선이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3,400원에서 3,600원 사이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11월 15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쇼박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남양유업과 쇼박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